안녕하세요. 돈 얘기하는 남자 데니입니다. 오늘은 월 실수령액별 얼마를 저축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자산을 불려가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은 저축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물가도 높고 또 이제 나가는 지출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30대가 저축의 골든타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결혼을 하거나 육아를 하거나 그 외에 주거비용들 같은 거를 생각해보면 저축을 꼭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마지막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사회생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하게 되면 수입은 늘어나는데 막상 이제 통장을 확인하면 텅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30대가 저축의 골든타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를, 얼마를 저축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월 실수령별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는 한 250만 원 정도 내가 월급에 급여를 받는다 라고 하면 저는 한 20%에서 한 30% 정도를 저축하는 걸 제안 드립니다. 그러면은 한 50만 원에서 75만 원쯤 되겠지요. 네. 그리고 250만 원에서 350만 원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올려서 30%에서 한 40%까지, 그럼 1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들을 저축하시게 되는 건데, 그 정도 금액을 매달 저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350만 원 이상, 세후 350만 원 이상 수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 50% 이상 저축하시는 걸 저는 제안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왜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 딱히 없습니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경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저축을 하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신 말씀들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저축을 하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제가 실제로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통장을 세 가지로 쪼개라는 걸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통장에는 급여 통장, 두 번째는 저축 통장, 세 번째는 생활비 통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사용했을 때 좋은 경우는, 먼저 돈의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급여가 얼마 들어오는 거는 다 아시지만, 내가 한 달에 지출을 생활비에 얼마를 쓰고 또한 저축을 어느 정도 하는지 한 통장에서 만약에 이루어지면 정확하게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갰을 때 보시면 나중에 나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축 통장을 볼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사실 저축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단돈 5만원, 10만원 이게 통장에 쌓여가는 그 재미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저축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경향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100만원, 500만원 그 이상으로 이제 자꾸 쌓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 효능감도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축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저 같은 경우는 생활비를 다 생활비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축하는 거랑 그 외 비용들을 생활비 통장에 넣어놔서 너무 쪼달리게 살면 또 하다가 금방 번아웃이 되고 지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절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세 가지로 쪼개서 저축을 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니 사실 한 달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저축한들
언제 돈 모아서 언제 뭐 내 집 마련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현금 1,000만 원도 모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1,000만 원이라도 모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그 모으는 과정 속에 또 뭐 할 수 있는 건 없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1,000만 원까지는 현금만 열심히 모아라 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고 삶의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라면 책을 읽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거는 보통 이제 돈에 관련된 책들이겠죠. 그 이유는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책 같은 거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 주식에 관한 정보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모으는 그 시점까지는 뭐 경제 관련된 서적들을 좀 읽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청사진을 갖고 돈을 모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을 확립하는 시기로서 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이상을 모으시거나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투자를 조금 해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뭐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돈을 이렇게 막 모으고 나서 투자를 좀 열심히 한 성격입니다. 먼저는 일단 처음부터 집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좀 불릴 수 있을까 해서 주식을 공부를 했고요. 저는 처음 시작한 주식이 사실 미국 주식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처음부터 시작했었고요.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욕심을 내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가지고 책도 같이 읽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주식을 하고 있는 방법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요즘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나 뭐 챗GPT한테 최근 가장 많이 하락한 기업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라고 부탁을 해서 그 기업들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는 스타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P 500, 미국 500대 기업에 있는 것 중에 최근 가장 하락률이 좀 높았던 것들, 그러니까 하락률이 많았던 기업들을 선별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 기업이 왜 지금 떨어진 건지를 좀 더 공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일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것들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 같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나름의 원칙에 따라서 이 정도는 잠깐이겠다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 아직은 내가 투자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저만의 기준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투자를 선별할 때 한 곳에 몰빵을 절대로 하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면 반도체,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또 농업이면 농업, 그리고 소비재면 소비재, 그런 식으로 이제 섹터를 좀 여러 개를 분산을 해둡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비율대로 여기가 단기간 조금 더 급등할 것 같은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놓고, 그 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부분들을 또 분산 투자를 해서 넣는 성격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돈을 벌었다, 큰 돈을 잃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이른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저만의 투자 방법으로 저는 주식을 하고 있어서 1,000만 원 이상 모으신 분이라면 그렇게 본인의 기준을 세워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정해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월 실수령액별 얼마를 저축하면 좋을지, 그리고 저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효율적일지, 그렇다면 저축을 어느 정도 조금 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경험담을 통해서 앞으로도 제가 얘기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는 스타일로 영상을 촬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